가족들을 찾았습니다. 방송인 황현희 씨.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개그맨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어느새 투자 전문가로 변모하신 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많이 버셨다고요? 뭐 운이 좋았고 일단 이제 현직 개그맨이었다가 이제 개그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 쪽으로도 많이 좀 열심히 하면서 책도 내고 또 관련해서 이제 강단에도 서고 있고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은 추석 연휴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원래 그 게임 대회 열기로 했다가 이게 불발된 건가요? 아니면 뭐 미정인 건가요? 뭐 그 하기로 했던 모경정 의원이 당내에서 공격을 좀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어렵다고 되게 미안해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경정을 빼고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진행하죠. 저희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저도 좀 불러주시기 그랬어요. 오실래요? 진짜 저 좋습니다. 뭐 해설하실래요? 아니면 게임하실래요? 게임해야죠. 게임하러 가는데. 해설하셔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러 가야죠. 예. 두 사람 참 죽이 잘 봤네. 80년대생이라. 옛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끼리 뭐 한다 그러면 저도 꼈는데 이젠 제껴졌어요. 좀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아졌죠. 그래도 그거를 대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입장은 아니잖아요. 뭐 상태가 어쩌고 그 강적들 출연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오잖아요. 그때 한 10년 됐어요. 맞아요. 그때 이준석과 네. 이제 정당 대표가 되신 이준석. 진짜 10년 됐구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이준석. 진짜 10년 됐구나.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땐 편했죠. 지금 대표님이시고 또 의원님이 되시니까 그때는 뭐 가끔 이제 메신저로 연락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함부로 제가 뭐 연락하기가 좀 이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차단했어? 답장은 하더라고요. 그게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전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 야, 저 바로 옆에 경호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랑 모르는 분이 옆에 양복 입고 지나가면 제 경호원인 줄 알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참 그 정치인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굉장히 위압적이고 권위 있는 존재로 아직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존재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저희가 정치인들 만나면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조용해. 너나 조용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용해. 너나 조용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전 처음에 정치인들 대할 때는 저거 좀 무서운데 이러다가 이야기하고 해보면 그냥 친구들이랑 똑같거든요. 생각보다 멀쩡하죠.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재밌는 분들도 많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건 순 자기 정치하면서 싸우는 모습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추석 상여금으로 세상에 425만 원. 그래서 오죽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나는 염치가 없어서 못 받겠다면서 기부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이게 또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으로 들어요.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로 왜 이것도 소비 쿠폰으로 하시지 왜? 이것도 소비 쿠폰으로 하시지 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떡값을 받아오신 우리 김성태 의원님 뭐 조금 받았죠. 삼선이셨으니까 아니 그때는 좀 떡값이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하셨으면은 아이 그때는 사실상 특수활동비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그때 원내대표면은 정말 뭐 웬만한 근로자들 한날 그 1년 연봉이 돼요. 근데 예. 그걸로 가지고 이제 자당의 의원들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잘한 사람은 포상하고 또 때로는 뭐 휴가도 보내고 뭐 그런 데 쌓여서 사용.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특수활동비 다 제일 먼저 없앴죠. 특활비 없고 지금은 상당히 뭐 국회의장부터 국회의원들 특히 상임위원장 해봤자 별로 끝발도 없어요. 그건 쓰는 게 없으니까. 이번 명절 연휴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먼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를 최대 화두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원내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검찰청 폐지의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는 그런 쇼를 갖다가 이제 특히 거대 입법 권력 미당 중심으로 이걸 벌렸지만은 국민들은 밥상에 제대로 뜸들여 가지고 햇살로 밥 지은 그런 밥을 드시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저 검찰개혁 입법은 설익은 밥을 내놓은 거예요. 그 밥 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한가위 즐겁게 보내시라 그러는데 국민들 열받는 거죠. 저는 뭐.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오고 법으로 이걸 따져보고 논쟁하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든 한 번 검찰에 걸리면 탈탈 털리고 영혼까지 털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되면 맞았고 확인된 역사적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분리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당일 때든 야당일 때든 늘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의 급발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런 제도 개혁을 얼마나 잘 완수해 나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제가 저는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학교에 비유하지만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그 구조적인 문제, 왜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대안을 내고 해법을 찾으려 해야 되는 거지. 학교를 없애면 무슨 학교 폭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원래 국제적으로 다른 기관들, 다른 검찰들이랑 협력 관계가 많습니다. 그럼 당장 그 협력 관계부터 리셋해야 된대요. 한국에 뭐가 생겼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갑자기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걸 다시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동안에 수사 역량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거 대책 하나도 안 마련된 상태에서 짝짝 추석 전에 없앴습니다. 파이팅. 이게 개혁이다. 지금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 안 내려놓고 왜 없애기만 하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그게 그게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 의원님, 법적인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이 과도하게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고 공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민주당 방식의 검찰 개혁이 오로지 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검찰 개혁으로 가는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국민들도 거기에 거의 동감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이런 기소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있을 뭐 변호사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저희가 해냈습니다. 추석 전에요. 라는 멘트만 국민들한테 너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도 괜찮은 방향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명도 없이 자꾸 넘어가는 느낌?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 왕을 격파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해놨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나와가지고 한 의대 5,000명 딱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원을 조정했는데 의사들이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하겠어. 전공의들이 뭐 취약한 사람들이 뭐 하겠어 했는데 사직할 줄은 몰랐죠. 사직하면서부터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붕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직을 막는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왜냐? 사직은 불법이다 막 이래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중수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름 수사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처우를 낮춘다. 그렇게 하는 순간 상당수가 그냥 직업적인 관점에서 승리를 잃고 떠나겠다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검사 2-3천 명 중에서 한 90%가 나가버려요. 그럼 공백이 발생 안 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검사분들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개업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재판하는 이제 판사로 가는 분들도 있고 판사로 가시는 변호사 분들. 개입하는 분들도 있고 상당 부분은 사실은 뭐 그대로 남겠죠. 중대수사처로 가는 인력들이 어디 누가 갈까요? 근데? 아니 검찰이 갈지 수사관이 갈지 경찰이 갈지도 그 아무것도 디테일이 아무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예. 기본 그러니까 기조가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기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왜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없애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없앤 다음에 1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는지도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 5년 걸려도 힘든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검찰 개혁에 우리 모든 국민이 합의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추석 전까지 하겠다. 한마디로 정치적 효과, 그다음에 상징적 효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지층들한테 정치적 효능감을 주겠다는 이게 너무 앞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 이런 개혁의 결과로 피해를 받을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벌써 수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막 범죄 처벌이 안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런 혼란까지 겹친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경찰대 출신 변호사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올라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는 순간.
저희들은 사실 그런 걱정이 들어요. 만약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조차도 상승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실제로 피해 구제 절차가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그다음에 검찰 기소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령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고를 제기하거나 등의 방법을 하면 됐는데요. 지금 그 과정조차도 지금은 바뀌는 법에 따르면 그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도 또 안 나온 겁니까? 1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변호사들 역할만 많아질 거고 실제 국민들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대통령도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입장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법무부 장관도 그런 입장이고 행안부 장관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박 관련해서 그래서 우려와 이재명 걱정을 대통령이 처음에서 취임하고 난 뒤에 속도 조절을 하자.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충분하게 거치고 필요하면 자기가 의사진행 사회까지도 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정청래 그냥 추미애 이런 선수들이 그냥 그냥 폭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 입장은 그럼 그 폭주족을 믿고 그 폭주족들이 만들어낸 그 질서에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법개혁이니 아니면 수사개혁이니 이런 거 하면서 민주당이 원한 대로 해가지고 그거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공수처만 해도 이번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결국 나중에 빗구멍들이 많아가지고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건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선 질러놓고 나중에 가서 과정 중에 협상해가지고 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야당이 보통 하는 행동이죠. 국가 운영 생각하지 않고 구호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야당 스타일인데 좀 의아하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정청래 대표나 이런 추미애 장관의 역할과 이재명 대표의 그 속내가 굉장히 충돌 많이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했으니까 4대 권력 기관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애버렸네?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싸울 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특검 검사들의 이 집단 행동에 기가 찬다면서 검찰은 내란의 숙주라고 맹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최근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지적에도 마이웨이 중인 이 추 위원장, 추석 민심의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오죽하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 추미애 지금 법사위 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 맘마라 그래요, 맘마. 네. 예? 참 고마우신 분이죠. 지난번에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해서 법사위 소집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제 안건을 갖다 자기 위원장 독단으로 상정한 게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입니다. 그래놓고 그 앞에 정청래 이제 법사위 위원장마다 자신이 더하면 더한 그런 자신들의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법사위 위원장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왕창 빠져버리면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또 왕창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2% 내지 3% 이렇게 빠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청래 당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수영규 의원 이런 부분들에 급발진하는 이런 당 운영 방식에 많은 여러 가지 우려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장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이제 김영진 의원은 제가 전화를 해서 참 뭐 어려운 상황에 용기 있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랬더니 나는 할 텐데 박 의원은 가만히 있어. 그렇디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뭐 저 원조 친명 아니에요. 너는 먼저 비명이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저를 걱정하던데. 되게 좋은 분이시군요.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뭐 법사위원들, 당 지도부한테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개혁 조치라고 하는 건 정말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해가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일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민주당이 왜 그런 위기에 빠지는 줄 알아요? 이게 집권당이면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가지는 그런 집권당의 역할이나 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당내 강성 지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정치를 통해서 다른 당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 정국을 만들고 이게 집권당 역할인데 정청래 당대표부터가 내년 지방선거 자신이 그립을 세게 지고 그 선거 또 결과 이후에는 또 앞으로 새로운 당대표가 이루어져서 다음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야.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당내 강성 지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협치는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쉬운 방법에 맞들린 것 같아요. 지금 그 뉴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 상에 있는 그 빅마우스들이랑 그다음 제보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제보자가 뭐 전과가 어떻든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이대 뭐 이 대법관에 대해서도 뭐 제보자가 있지, 거기다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제보자 나와 있지. 근데 정작 보면은 결정적인 건 없고 막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거, 예,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형사 절차도 아니고 법원에서의 절차도 아니고 민주당의 제보자와 민주당의 스피커가 3인 성호하는 이 정치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 멋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치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당대표랑 국민의힘 당대표랑 악수까지 시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서 악수를 안 한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수를 시키고 야 드디어 우리가 협치를 하나?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드디어 여야가 손잡고 이제 그런 시대가 대통령의 저 확고한 의지로 이제 시작이 되나? 다른 정치를 보겠구나라고 기대감이 사실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뭐 대통령을 뭐 100일 기념회 때 그것도 묻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묻혔어요. 민주당 내 일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온 이야기들은 야 저렇게까지 또 폭주하나? 그럼 잠깐 대통령실이랑 민주당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저 안에서도 갈리는데 무슨 협치를 해? 이게 요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과 당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저 굿캅 배드캅 대통령의 굿캅 역할을 하고 이 정청래 대표가 저랑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투덕투덕하면 다 국가 배드컵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일방적으로 패려고 달려든 거였어요. 아, 실제로 그럼 싸운 거였네요. 아니, 저를 거의 뚜드겨 부수려고 싸운 게 달려든 아니라 맞은 거 아니야? 전 맹성이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기장에 쓰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두고 보자 나중에. 그래서 이게 맞아요. 결정적인 공천권이라는 걸 두고 터지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박찬대 원내대표 사실상 지원해가지고 진 것만으로도 지금 거의 면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뭐 박빙으로 진 것도 아니고 꽤 크게 졌으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고 사실 두 개의 태양이 없다는 말이 정부 여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거의 유일신 같은 그 대통령 후보로 상당 기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요. 이번에 내각에 이재명 대통령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게 거의 확신이 듭니다. 보세요. 저희가 과방인데요. 과기부 장관 오셔가지고 제가 딴 건 안 물어보고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언제 그 알게 3일 전에 연락 받았는데요. 모르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분하고 이재명 대통령 뭐 같이 했던 접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 그 나머지 9명은 뭐 정치인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으로 이제 강금 메꾸고 하다못해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어요. 윤석열 정부 분을. 그러니까 내각에 내 사람이 없다라는 심리를 굉장히 이제 바꾸고 계신 시점일 것이다. 그런데 당마저 저런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전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당이 내 편이 아니야? 내각도 내가 모르는 사람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면은 비서실 중심으로 꾸려가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외로운 겁니까? 열받는 겁니까? 감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울 겁니다. 외로운 겁니까? 이 외로움에 사로잡히면은 네. 정말 정치인들이 힘 과시하려고 계속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같은 거 계속 쓰면서 기분 냈던 것이고 그분이 외로워서 그랬다고? 엄청 외로웠어요. 그렇게 이 대표님 아닌 것 같은데. 외로운 것보다는 열 더 받는데 외롭죠. 열 받는 걸 내색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외로움이 그걸 열받겠죠. 정청래 당 대표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판단 기준에 그거는 오로지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미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층 그 사람들만 쳐다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통령실에 저는 우상호 민정수석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큰일 들어요. 사실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 수습하시려고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여당이 조금 좀 일정 좀 안 잡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드렸던 말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열받고 서러운 거예요, 진짜. 흡수하듯. 열받고 사실은 서럽고 외롭네요. 대통령이 사실 뭐 안보리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유일하게 하시는 건 맨날 법사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법사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김 전 비서관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는데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오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뭐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닌가요? 김현지 실장의 보직 이동을 두고 뭐 V0의 출연을 알리는 서막일 거다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진짜 이분 어떤 분입니까? 궁금하네요. 저희 당의 이제 사무총장은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남 시의원 때부터 이분을 많이 지켜봐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공개 정석상에 나오면은 정말 욱하는 성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뭐 성남시의회에서 같이 이제 활동해보고 그때 그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긁을 지점이 어딘지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야당 쪽에다가 정보를. 그런 상황 속에서 여권에서도 부담감이 드는 거겠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하다못해 모든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감에서 김현지 털기로 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의원들이 이렇게 문고리 권력 보호하러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고리 권력을 너무 가대보호하면요. 항상 그 정권은 결국 말년에는 정말 안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 뼈아픈 실책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호미를 막아가지고 가래로 막는 그런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지금 국감 정인을 빼달라고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속으로 후회한 게 지난번에 총무비서관 그 증인 채택할 때 곧 인사가 있을 테니 그러면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국감 피하려고 인사했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 야당한테. 예. 그래서 그때 당에다가 이번에 증인 채택을 좀 밀어주라. 빼달라가 아니라 이게 빨리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네네. 미룬 건데 이제 그게 오해를 사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전 차라리 속으로 이번에 인사해서 어차피 김현지 때문에 인사 이동했다는 소리 들을 거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하는 게 한두 번 덜 욕먹는 일이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됐죠. 김현지를 앞으로 부속실장으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만은 그럼 결론은 국감을 앞두고 진짜 국회에 보내서 난도질 당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V0의 출연을 알리는 서막일 거다가 이 대표의 발언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의미로서 대통령이 보통 V라고 하니까 V보다 높은 뭔가가 있다를 암시할 때, 그러니까 비선 실세를 암시할 때 V0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의 여권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십상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붙였었는데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런 적어도 국회 어쨌든 운영이 출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한다. 누리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안 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야 역대급 센 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연예계로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옛날 조성모 씨가 어떻게 했던지 아시죠? 얼굴 없는 가수일 때 제일 뜹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 의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가 있고 뭐 하지? 어디서 뭐 할까? 은퇴 선언한다는데 이런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려지고 공개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왜 의혹을 제기하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냥 공개하면 되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궁금해요. 이분이 진짜 왜 이분 때문에 이렇게 난리야? 이분이 누구신데? 맞아요. 그런 모든 의혹과 질문과 비난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국감국에 뭐라고? 그러니까 국감국에 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국감에요. 그 문영희 국감에 대통령실이 나오거든요. 뉴스 메이커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있고 위성락 안보실장 있고 그 양반들에게 질문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답변 이런 것들로 뉴스가 될 게 많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도 거기에 집중할 거고요. 질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김현지에게 집중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 표현한 대로 난도질한다? 시간상 배치가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 실력에 이틀 동안 총리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 제대로 꼬리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실력도 발현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실력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이 김현지라는 분이 우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제보는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 아마 민주당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야당 측에다 전달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캐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강선우 의원의 인사 조치를 이분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개선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사실 인사톡폰을 왜 총무비서관이 합니까? 사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정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당연히 운영위에서 물어볼 만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고 당장 저는 그 인사통보만 해도요. 캘려면 금방 캡니다, 이거는. 금방 캐집니다. 예, 누구한테 들어서 당신 이걸 얘기했느냐? 그럼 이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안 나와서 이런 얘기가 막 중구난방 그냥 겨냥 없이 막 쏴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선우 관련해서 그때는 대통령실에 인사 관련 수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 좀 안 됐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해라라고 하는 거면 국민들이 그걸 유혹이라든지 혹은 뭐 월권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정무수석이라면 옷 벗으라는 얘기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꾸잖아요, 말을. 왜요? 그렇게 되면 개혁신당 대표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나와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국힘 의원님들이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걸 보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망구다이 전설을 펴지를 못하고 각자 화살 쏘고 각자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좀 지난번 달라졌어요, 청문회 때. 이제. 달라졌어요? 네, 많이 그럼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오는 거예요? 의원들이 안 시켜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국회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안 부를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이후에 아니 박 의원님 지금 국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 여대 야손대 민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간 협의에 대해서 정인 그리고 창구위원을 채택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력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저기 민주당이 그걸 들어줍니까? 대표님 소수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이면서도 그 드루킹 특검 따내셨어요. 네. 협상과 투쟁을 다 병행해가지고. 근데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 국민의힘 불러내는 게 실력 문제라는 협상과 전술이 필요한 거인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주변에서 특히 성남파 주변에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괜찮은 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덧붙이는 설명들이 더 놀라워요. 예를 들어 김지호 대변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비서관이 실제로는 레드팀의 역할이다. 사실 레드팀이 제일 하기 힘들어요. 가가지고 권력자가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레드팀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럼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안 먹힌데 레드팀에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억제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최순실 씨가 문제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국정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원로들의 한 사람처럼 이제 취급됐겠죠.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유인태 수석 같은 분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사에 손을 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요 정책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이렇게 세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이런 분의 레드팀을 할 정도의 능력자라 그러면은
지적으로 최소한 전 어느 정도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까봤더니 뭐 백현동 이런 데 같이 이름 나오고 이런다. 뭐 이러면은 이상한데? 박정훈 국민의힘의 추정이기는 한데 생년월일로 추정컨대 SNS에서 너바나 영사 1호로 활동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예명이 껌 좀 씹었던 언니인가 봐요. 시장님, 뭐 이재선이란 이상한 분 오늘 시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 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추측에 불과할 뿐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거 보낸 적 있죠. 전쟁입니다. 네. 아니 박원석 의원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왠지 그 계열, 우리 흔히 얘기하는 PD 계열 이런 데서 알고 지내시던 분이 아닌가. 왜냐면 본인이 소개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신변잡기 식으로 이렇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도. 그러니까 별로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나와서 그냥 묻는 말에 예, 아니요 이것만 얘기하면 될 일이고 온갖 의혹을 남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도 상대를 보고 해야지. 나와도 그림은 그려집니다. 국감에 나와도 또 뭐 이제 국힘에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싫어 안 해. 뭐면 조용해. 너나 조용해. 자 휴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네. 이러고 30분 만에 끝날 거 뻔합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당에선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이른바 법인카드 논란으로 민주당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례가 드문 사흘간의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사선임 안건을 의결한 걸 문제 삼은 민주당 주도로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배제됐고 민주당 주도로 방송 미디어 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지만 퇴임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이게 수갑을 차가지고 이렇게 뭐에 참 스커프 같은 같은 걸로 걸로. 이렇게 쌌더라고요. 근데 수갑을 차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놓고 저항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절차상 오자마자 수갑을 채운 거예요? 절차상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은 10월 1일 날 이제 이준석 방통위 위원장이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이제 자기 신랑하고 이제 산책하려고 나오는데 3시 반에 이 경찰들이 닥쳤어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옷 갈아입고 나오겠다. 그래서 지하에 대기 중인 경찰 자진해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수갑을 채운 거예요. 예? 60대 중반입니다, 이분이. 예? 무슨 경찰에게 저항을 하고 뭐 한다고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그걸 끌고 가고 있어요. 선거법으로 뭐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정치자금법 이런 거로 만약 수사한다 그러면은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까 이 뭐 긴급 체포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유튜브에 가서 한 거는 박제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 쓴 것도 박제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뭐 도주? 이준숙 위원장이 도주한다고 하기 전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오버 중에 이런 오버가 없죠. 저는 이게 경찰의 오바라고 하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꿈에나 그려봤을 그런 그림의 활용점정을 해준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보수 특급 여전사로 그냥 확,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카메라 앞에 서갖고 이진숙이 혹시나 이름을 이준석으로 할까봐 이진숙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면서 수갑 붙은 손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를 오히려 그 그림을 경찰이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냐.
경찰의 의법 조치가 이준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그 급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명 오바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야.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조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사건으로 치면 뭔가 정치적으로 덮어야 되니까 아이돌급의 연예인 마약 사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이돌급이 아니야. 그 정도 급은 아니야. 그냥 연예인 출신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수갑을 채우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바라볼 그런 상황이 확 돼버렸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대통령 본인이 띄웠어요. 막 국무회의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속 좁은 행동입니까, 그게. 저는 이 상황에 딱 맞는 제 유행어가 있죠. 예,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조사 한번 가서 받으면 될 일 아니었나요? 저는 가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치에 관련된 분들은 왜 나가서 조사 한번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일반 국민들은 그래요. 그런 조사가 되면 겁에 떨려서 무서워서 가서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하고 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네, 알고. 큰일 나죠. 뭐 변호사랑도 얘기해서 이건 나가서 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도 이제 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만 되면 안 나가려고 하고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본인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보니까요. 황현희 씨가 얘기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게, 왜 우리는 일반인들은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바로 가는데 왜 정치인들은 안 나가는 거, 그것도 특권 아니냐.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초선이 싫은 말을 해도 그래도 초선은 앉아 있어. 이게 과한 행동이듯이, 그렇다면 그 정도 죄명으로 몇 번 안 나간 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서 수갑을 채운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제 사건도 사기죄고 4억이고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4억 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5번째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체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조율 중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 근데 이 정도 사건이면 제 생각에 일선경찰서 가면은 경인호 아니면 경감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 사건 처리하실 텐데, 형사팀에서 하겠죠. 예를 들어 서울청에 어디까지 보고 안 하고 내가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체포해봐야겠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가 있었어. 최소 지금 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만은 최소 서울경찰청장까지 올라갔을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100%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건이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큰 문제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저도 정치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장관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관이 면직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긴급 체포하는 식으로 이걸 영장 청구를 해준 검사도 문제고 발부해준 판사도 문제고, 요 근래 민당의 전천후적인 어떤 이 사법부의 이 압박에 쫄았습니다. 쫄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약간 섬뜩함을 느꼈는데 2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버지니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걸 딱 보면서 완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환상이 깨지면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갑 딱 찬 모습 보고 완전히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미 프로그래밍 된 거고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안에서 그걸 인용을 했다는 걸 딱 보면서 무섭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모르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은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알아서 기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은 왜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거 괜히 기각했다가 지규현 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고를 받으니까 그냥 내주는 게 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견제, 균형,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이번에 이제 시작된 거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층 하라 그래도 제가 돈 줘도 못할 것 같은 게, 당장 1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면요. 대한민국의 수사 불응, 재판 불응계의 탑티어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에서 사실 지금 뭐 대법원이랑 아웅다웅 하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3년 동안 받고 있습니까? 그게 지난 대선 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특혜 중에 그런 특혜가 없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뭐 출석 이거 지연됐다고 해가지고 수갑을 채운다? 아니 아예 수사 부름을 하고 그거를 권리처럼 떠들었던 분이 누군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민주당 패널들은 수사 부름 또는 수사의 지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말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이 대통령의 대미 외교 정책 이상 없는 걸까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많은 뭐 김성대 선배 포함해가지고 저랑 친분이 있고 서로 신뢰관계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 대표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있으니까 뭐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현찰입니다. 네. 내가 나중에 너를 키워줄게 이런 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발언을 계속하는 게 저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협상의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냐. 야당 입장에서 계속 캐물을 수밖에 없죠. 진실을 좀 얘기해라. 안 되면은 정치적 공간 내에서라도 설명을 좀 해라. 야당에게. 그럼 우리가 뭐 협상의 디테일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국민들에게 세세히 낱낱이 고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만 하고 국민들에게 저희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지만 국힘에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 처지는 크게 다를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이른바 동맹파, 자주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반 플라자 협의다 또는 불평등 조약이다 심지어는 귀신 씨나다 까먹는 소리다 또는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라든지 뭐 협정의 외피를 두는 불평등 조약이라든지 좀 민주당과 그 야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락 이분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 협상에서 분명히 두 그룹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위성락 실장이 좀 자중을 요청한 거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민단체에서 뭐 하는 거 정도도 다 해서 본국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여당의 실세나 여당이 관련되어 있는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미국의 협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미 감정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그거 다 보고되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우리 검찰개혁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우선 그 장면을 모면하면은 그 다음에 대책은 세우면 된다가 국정 전반에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3,500억 우선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좀 말이 바뀌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외교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거든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장외투쟁을 접고 최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분기점이 될 추석 연휴 동안 과연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 대표님 장동혁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에 있던 리더십이랑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척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식적이지 않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결국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까지의 시한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선거는 또 주목을 받기가 어렵고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인적 쇄신하기 힘들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겨놨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정도 빼놓고는 새 인물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안에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개인적인 매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한간에 적에 적은 동지라고 이준석 대표님에겐 한동훈 전 대표보다 장동혁 현 대표가 더 가깝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한동훈 일단 그 장동혁 대표 당선됐을 때 멘트가 다르던데.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굉장히 아니, 뭐- 이례적으로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봤는데. 아니 이참에 좀 한번 해봅시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런 내년 6.3 지방선거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현재 보수가 다시 이렇게 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거 치르면 불보다 뻔한 건데. 합당 제안이 좀 오고 있는 거. 뭐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대선 때요. 김성태 우리 선배님이 또 저한테 밥을 먹자 하셔가지고 이 대표 우리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길래 제가 이기는 거라면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되면은 선배님 역할 하셔가지고 내일 저녁 7시에 한 3시간 동안 1대1 토론을 진행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관심은 이쪽에 쏠리고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뭘 하든지 혼자 물개 공돌리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차라리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경선 지면서 좀 이게 끝났는데 지금은 뭐 당위론부터 뭐 네가 인간이라면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표님 지금 상황이 내년 6.3 지방선거마저도 이 보수 진영이 완전히 그냥 참패를 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수권 기반이라는 게 다 상실을 해버립니다.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도 상대하고 대통령 견제도 국민들 마음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 탄핵에 대한 거 사과하고 옛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일단락 되면 그 이후로 선거 한 3번 이겼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합치자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명분이 없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인 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장애투쟁 나가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 이분 이제 다음 수순은 삭발이야. 삭발 수준이야. 그런 장애 집회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 나온 조사에 따르면은 제가 처음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 평가에 달았을 때 용돈 꾸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요. 용돈 꾸는 사람에게 내가 용이다는 의식이 깃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진영에서 유일신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서 용꿈 잘 꾸신 건데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뉴페 있으니까 이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우리가 KBS 시청률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녁 뉴스는 KBS는 기본적으로 8, 9%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졌지만은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한 번쯤은 다 누려봤던 지점이 그 대표하면서 나오는 한 15 정도 되는 지지율일 거예요. 갤럽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걸 더 치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그 당시 이제 야권의 유일신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제안하는 부분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수계획신당 대표요. 오늘 이 강적들의 저 의의구사 뭐 이런 게 진짜 헬란하잖아요. 저 또 뭐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근데 우리 지금 한 얘기가 사실요. 그 장동혁 대표나 누구 개인 얘기가 아니라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쳐낸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 그러니까 자, 그 부당 합당 얘기는 나중에 두 분 따로 만나서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의원님, 저 같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도 표를 준 적이 있고 국힘에다가도 표를 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갈 곳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힘은 마음 갈 곳이 없어요. 일단 사실.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그런 합리적 보수 그걸와 싸우는 가운데 대표가 된 분이라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근데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의지를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보여줄 만한 게 이번에 보면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구성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겠다 아니겠다를 이제 판단해야 될 텐데 세상 분위기가 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결심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 좁은 용꿈에 있어가지고 자동 제거 이런 거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용꿈은 더 크다.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뭐 고양이 손이라고 잡아야 될 판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느냐 그게 첫 번째 시험대일 것 같아요. 저는. 삭발만 안 해도 다행이다 이 생각. 맞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이제 추석을 맞아서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긴 연휴 동안 먹을 먹거리도 준비하느라 그 비용 진짜 상차림 비용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에 맞춰서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됐는데요. 이 소비 진작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에 불과했던 것인지 우리 강적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받으셨는지 어디에 쓰셨는지. 2,000은 안 주시던데요? 예. 1차는 안 주셨어요. 오케이, 그럼 1차는, 1차 예. 받아서 좋네. 아내 거 제 거를 모아서 아내 헬스장을 헬스클럽을 끊어줬던 걸로 사용을 했거든요. 운동 상남자네. 네, 운동을 더 열심히 헬스장에는 하라는 활기가 돌았네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초반에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겠죠. 근데 사실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 한두 번 정도 뭐 큰 금액을 사용하고 나서 그냥 원래대로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자꾸 이 경제학의 기본이랑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돈 주면은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런데 물가 오르는 건 예상된 거였거든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에 보통 소비 액수가 30조 정도 됩니다. 이 소매하면 소비 액수가. 그런데 13조를 풀면요. 물건은 30개였는데 43명이 달려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전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은 뛰죠. 근데 우리 잘 알지만 물가는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버스값 내리는 거 맞습니까? 짜장면 값도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죠. 떨어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오른 물가는 내리지 못할 것이다. 저 여기서 받아서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돈 엄청나게 지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머니로 돈을 꽂아주는 걸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되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금리밖에 없어요. 금리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대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부도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못 갚아서 다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그런 상황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경제는 말이죠. 누군가 손을 대는 순간 나중에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 말씀들 하셨으니까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거다.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얘기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정치적 발언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국가가 작심하고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꾸리고 그 형식을 백화점이라든지 사치제가 아니라 소비재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영역도 제한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사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실험,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이 그냥 헛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부처가 모두 여기 매달려서 이 분석하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분석해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만 막 풀어주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근거 없이 공격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차라리 그런 분배 정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온기를 내리는 거면은 차라리 직접 지원금이 나아요. 그게 근데 소비 쿠폰으로 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는 차라리 그런 분배 정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온기를 내리는 거면은 차라리 직접 지원금이 나아요. 그게 근데 소비 쿠폰으로 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만 놓고 봤을 때요. 맛집이랑 좀 덜 잘 되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쿠폰 왕창 풀면 맛집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로 이게 이거는 그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전체의 매출이 늘었고요. 다만 이게 지속화되지 않고 이번에 뭐 발표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다시 또 그냥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 그러면 이게 장기 효과는 아니고 단기 효과구나. 그리고 이 단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만큼을 쓰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은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좀 봐야 되고 숫자만 대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물가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 이 심리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심리가 과연 어디로 튈까라는 걸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다 주변에 내가 먹는 짜장면, 무슨 과자, 버스 요금 이런 거 다 오르는데 이게 과연 집값은 안 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럼 집값은 월세는 어떨까, 전세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팩트의 영역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국민 자산이 이제 매몰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한 국민 자산의 총 자산의 70% 정도가 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산 투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노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구조 전반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동성이 막 극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아요. 그럼 다음에 뭐 살 건데요? 그 집 사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는 방향 아닌가? 야, 저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셨다니. 야.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그걸 가지고 경제 어떤 선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데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금융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길을 열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의 금융 투자 방법들을 열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입니다. 국민이 경제 위기를 체감하는 한 축이 바로 집값이죠. 6.27 대책에 이어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뭔가 터지면 항상 첫 번째 자세는 관망이죠. 관망해보고 보니까 별거 없네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숫자만 거창하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하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공급 안 건드리면은 계속 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수요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내 집을 갖기 위한 민간 공급이 많아야 내 집의 꿈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요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한동안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다 하다 보니까 평생 그 임대주택도 좋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부 정책은 뭐 좋게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은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임대주택보다는 민간 분양에 내 집을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요 공급을 좀 잘 맞춰달라. 정치하는 사람 머릿속엔 다 선거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상계동 살 때 이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거든요. 어딘 줄 알아요. 네. 선거구를 다 제가 저희 원래 국회의원 투표소별로 대충 분위기 알잖아요. 그 7대 3으로 깨지던 곳인데 6대 4로 이기는 거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근데 그걸 알면서 사실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공급 대책을 하겠다라고 할 용기 있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아니, 잠깐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한간에 이런 의심이 있어요. 무주택들 사이에는. 민주당 공급 정책 원치 않아. 왜? 주택 생기면은 우리한테 표 안 줘. 그렇지. 진짜예요? 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지난번 민주당이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해서 결국은 뭐 어쨌든 되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그러니까 구가옥들이 쭉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오히려 더 낫고요. 아파트 밀집 초원이 민주당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가액이 이상이 되는 위례나 강동 같은 케이스들 보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불리하게 동작하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분석이 각 다르니까. 참고로 저희가 같은 동에 살았었는데 예전에 그 동이 좀 평수가 작은 동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동부이천동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동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평수가 작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특히 또 본회의장에서 예약 안에 휴식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특히 또 본회의장에서 예약 안에 휴식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 좋아를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냐고. 뭐 그 이야기는 서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근데 이거 부동산 이야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실 전 정권이 그때 전 정권이 바뀌었던 이유도 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옛날 대통령들은 다 단독주택 살다가 이 대통령들부터 지금 아파트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트렌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대통령도 아파트를 살고 있는 대통령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속 두 번. 예. 심지어 개를 키우면서 아파트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거는 진짜 공급이 없어서 2027년까지는 이거를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건 좀 전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석 끝나고 예언해도 될까요? 네. 이거 어떤 규제들 나오는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6억, 주담대 대출 6억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4억으로 내릴 것 같고요. 일단 공시가율이 지금 이제 뭐 세금을 정하는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60%가 되는데 이거 바로 80%까지 올릴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럼 세금 더 걷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쪽 뭐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마포, 성동 이제 묶겠죠. 예,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아마 묶을. 왜 반박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김윤덕 장관이 보유세 얘기도 결국 꺼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세금 이야기, 그러니까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는 세금이에요. 이거밖에 나올 카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말고는 아예 새로운 걸 내줘야 되는데. 그 정도면은 경기도의 보수화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니 좀 사람들의 욕망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심리를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애써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남들 물가가 다 오르는데 부동산만 안 오르길 바라는 건 그냥 꿈과 희망에 불과하고 부동산을 굳이 안 가지면 올라간 월세 내고 살란 얘기인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망과 사람들의 욕심, 희망 이런 것들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물 흘러가듯이 두고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시장이 제대로 밟히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양식들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세금으로 직진하는 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혁명의 도화선이야.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고 이게 지금 강남 3구 혹은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 이거를 통제하고 이거를 진정시키려고 세금으로 이제 직진해가기 시작하는 순간 전국적 이슈로 확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세금은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었다. 미국 독립전쟁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영국 명예혁명의 도화선이다. 그걸 생각하고 자료화면 계속 쓰일 것 같은데 복선을 의원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토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우리 강적들 애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나라도 시끄러워서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한가위 맞이하셔서 큰 웃음 지으실 수 있도록 민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었죠. 이 추석만큼은 이런 걸 다 훌훌 털어버리고 찬란히 빛나는 추석 보름달 같은 희망찬 대한민국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충전하는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도 강적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적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